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진 내담자와의 상담 초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 그리고 재반 현상들을 함께 살펴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1. 자료의 의식적 유보. 내담자가 의식적으로 정보를 내놓지 않거나 거짓말을 할 때 심리치료자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교육적 수단이 아닌 해석적 수단에 의해 이러한 정보의 억지를 충분히 해석하고 감소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특히 반사회적 특성을 가진 사례의 경우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아무리 긴 시간이 걸릴지라도 현실과 내담자 거짓말의 전위적 함의를 충분히 해결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화를 제외하고는 어떤 자료보다도 우선권을 갖는다. 그러나 거짓말은 행동화를 포함하는 다른 문제에 대한 심리치료적 접근을 방해하기 때문에 만일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내담자가 생명 혹은 치료를 위협하는 행동화의 증거도 보인다면 장기간의 이번과 같은 내담자 생활의 충분한 구조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습관적인 거짓말로 심각한 초자아 악화의 증거를 보이는 내담자는 도덕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심리치료자에게도 투사하여 치료자를 부정직하고 타락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거짓말의 전이 기능에 대한 해석적 접근은 내담자가 자신의 부정직을 치료자에게 투사하는 것과 이러한 현상이 지금 여기에서 갖는 전위적 함의에 초점을 둔다. 거짓말의 해석에는 내담자의 거짓말이 심리치료 관계에 가까운 및 장기적 미래에 미치는 잠재적 결과에 대한 탐색이 포함된다. 가까운 미래의 맥락에서는 예를 들면 내담자가 치료자에 대한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치료자의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치료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자신이 감추고 싶은 부분을 치료자가 알게 되었을 때 치료자가 보복할 위험성을 두려워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도움받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의 치료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장기적인 조망에서 거짓말은 내담자 치료자 관계의 인간적 본질을 기본적으로 왜곡함을 함의하며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정직하게 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어떤 희망도 믿음을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버렸다는 것을 나타낸다. 거짓말은 또한 내담자의 마음속에서 심리치료자가 치료라는 패러디에 참여하는 무능한 바보이거나 부정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시 어떤 진정한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적 희망 상실 혹은 비가용성을 나타낸다. 만일 거짓말의 단기적 및 장기적 함의 모두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실패할 치료를 의미 있는 치료 관계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도 또 우리가 드러나는 게 자료의 의식적인 유보가 일어나는 경우에 거짓말이라는 게 어쩌면 의식적인 거짓말도 있고 무의식적인 거짓말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컴버그의 입장은 이걸 거짓말을 하는 게 거짓말을 분명하게 밝혀서 처음부터 그걸 해소한 상태에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것이 컴버그 얘기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입원까지를 고려하면서 치료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담 상황에서는 이분들이 어쩌면 거짓말을 하게 된 그 연유가 있을 텐데 그 거짓말을 하게 된 연유를 이분이 차분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해석적인 접근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보여요. 제 생각으로는. 강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그 거짓말이 방어 기제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무너뜨리려는 순간 또 다른 방어 기제가 나오게 되고 그렇죠. 자칫하면 그 다음에 공격성이 나오게 될 텐데 엄청난 공격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지금 컴버거 말한 대로 그런 뭐 생명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거 느낄 만큼의 거짓말이라면 어쩌고 한다는데 오히려 거짓말을 밝히는 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예요. 저도 역설적으로 느껴져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심리 내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거짓말을 할 텐데 그것을 지금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은 이분이 나를 충분하게 믿고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을 시기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바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here and now에서 해석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사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컨버기의 주장은 저로서는 좀 인상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 자기가 받은 모든 인간적 도움에 대한 지속적 평가자라. 이 문제는 거짓말하는 경향과 공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적 정직성과 함께 자신을 도우려 애쓰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 평가절하가 공존하는 내담자가 많다. 자기의 성격의 우세한 방어 기제인 평가절하는 대개 전능과 함께 나타난다. 그것은 자기의 성격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종류의 부정적 치료 반응의 일부일 수 있다. 부정적 치료 반응은 도움의 원천에 대한 무의식적 시기심과 관련된다. 자기가 받은 모든 도움에 대해 내담자가 즉각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도움의 원천에 대한 깊고 무의식적인 불신과 같은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원천은 궁극적으로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원시적 부모상이 전이에서 활성화된 것이다. 유아성 성격과 좀 더 많은 도움을 만성적으로 요구한 태도를 보이는 내담자도 이 부류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과도한 익존성이란 타인 및 그들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 실제로 의존하는 것이 내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기가 받은 도움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의존성에 대한 원시적이고 마술적 기대에 의해 이상화된 부모상으로부터 받은 것을 무의식적으로 이상화하는 것의 상대물이다. 두 경우 모두에서 내담자는 심리치료자로부터 받은 것을 현실적으로 함입하는 데 실패할 수 있으며 그것의 직접적 영향은 내담자의 불만족감, 좌절감, 공허감, 그리고 치료 회귀 사이에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자기의 성격 내담자가 심리치료자 및 치료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습에 대한 평가절하하는 것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부정적 치료 반응을 나타내는 첫 번째 지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다루기 어려운 문제이며 어떤 경우에는 내담자가 정신분석 심리치료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반영한다. 필자는 8장과 9장에서 자기의 성격의 치료는 내담자의 일반적 자아 기능 수준에 따라 치료의 시작 지점부터 계속해서 원시적 분노를 직접 표현하는 정도에 따라 부정적 치료 반응의 정도에 따라 치료적 접근이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비경계선 수준에서 기능하는 자기의 성격은 수정되지 않은 정신분석 절차에 의해 치료받는 것이 이상적이다. 필자 생각에 이들 사례는 기법의 변형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기의 성격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전이 속의 자기 애적 방어에 대한 일관된 해석이 필요하다. 명백하게 경계선 수준에서 기능하는 자기의 성격 내담자는 일반적으로 경계선 내담자에게 권고되는 수정된 정신분석적 심리치료의 반응이 좋다. 특히 이들의 전능과 평가절하 방어 기제 그리고 심리치료 경험의 축적 결여가 상당 기간 동안 혼습될 수 있을 때에 그렇다. 문제는 이들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상당히 장기간의 치료가 주어진다 해도 수년간에 걸친 주 2, 3회의 심리치료가 어떤 기본적인 변화를 촉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제 이들 사례에 대해 1년을 넘기지 않는 제한된 심리치료를 선호한다. 그러한 시험적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방어 구조에서 어떤 기본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좀 더 지지적인 접근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들 내담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순수하게 지지적인 접근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치료 시작 시부터 강한 분노 반응을 보이며 그리고 이들 분노 반응의 일부로서 치료에 대한 강한 평가절하를 보이는 경계선 수준에서 기능하는 자기의 성격은 일정 기간의 구조화된 치료, 때로는 입원에 의한 치료가 이루어진 후에 역시 좀 더 지지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간단히 말하면 필자는 모든 명백한 경계선적 자기애성 내담자에게 처음에 표현적 심리치료 접근을 시도하지만 진행되는 것을 기초로 상황을 재평가한다. 매 치료 시간에 처음 몇 분 동안 경계선 내담자의 행동에 대해 일관되게 예리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내담자가 치료 시간 밖에서 해온 작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는 내담자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시간을 활용하여 그 시간을 즉시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내담자가 처음부터 긴 침묵으로 귀중한 시간을 잃는 경향과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치료자가 갖게 하려는 그들의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 혹은 일반적인 수동성 및 치료자가 얘기하도록 만들려는 만성화된 노력은 어떤 다른 의미를 갖는 것에 덧붙여
치료 과정에 대한 내담자의 적극적 평가자를 나타낼 수 있다. 치료 시간 시작부터 그러한 수동성을 일관되게 해석하는 것은 이전에 감춰져 있던 부정적 전이의 중요한 측면을 드러낼 수 있다. 이는 특히 자기애성 성격 내담자의 경우에 그렇다. 여기서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나오긴 하는데 이분이 두 가지로 나눴어요. 비경계선 수준에서 기능하는 자기애성 성격은 수정되지 않은 정신분석 절차에 의해서 치료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명백하게 경계선 수준에서 기능하는 자기애성 성격 내담자는 일반적으로 경계선 내담자에게 공고되는 수정된 정신분석적 심리치료 반응이 좋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그렇게 비경계선 수준의 자기애성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일반적인 정신분석, 해석 중심의 정신분석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경계선 수준에 있는 자기애성 성격을 가지신 분은 수정된 정신분석적 심리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컴버그 다운 의견이 나와요. 이런 수정된 정신분석 치료를 하더라도, 수정된 정신분석적 심리치료를 하더라도 본인은 1년을 넘지 않는 제한된 시험적 심리치료를 선호한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결과를 내고 싶어 하죠. 근데 경계선 성격장애를 임상에서 다뤄보신 분들은 다들 이해하겠지만 1년 안에 이렇게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경계선 내담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경계선 내담자라고 하지만 거기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경계선 레벨이지만 거기도 여러 가지 정도 문제가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보통 경계선 내담자들 치료는 최소한 2, 3년 걸리는 것을 기본으로 봐야 되는데, 이분은 1년 안에 다 치료를 하는 쪽으로 이런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 치료는 수정된 정신분석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해석적인 접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분의 치료 목표 타깃이 1년 안에 이런 보더라인 환자를 치료해 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 조금 무리한 목표 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정신분석적인 수정된 정신분석적인 치료를 해보고 그때 안 되면 지지적인 치료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현대정신분석 입장에서는 이런 기간을 1년이다 2년이다 정하는 게 아니고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상담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담자의 상황, 물론 상담자의 어떤 컴피턴스가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내담자가 어느 정도의 병리 수준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나는 1년 안에 치료해내는 모델을 선호한다 하는 개인적인 선호도는 있겠지만 그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이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굉장한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치료자가 무능한 치료자라는 그 역전이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쉽게 좋아지지 않는 내담자와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이분들은 돌볼 수 있는데, 내가 1년 동안 치료해보고 안 되면 그냥 어차피 너는 정신분석적으로 치료가 안 되니까 그냥 지지적인 치료를 하겠다, 이런 태도는 저로서는 분석가가 가져서는 안 될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3. 치료적 상호관계에서 만성화된 무의미함. 필자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다양한 상황을 언급할 것인데, 이 모든 상황은 일반적으로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혹은 만성적으로 혼란스러운 치료 상황으로 나타난다. 이런 문제를 보이는 한 집단은 이른바 부적절한 성격으로서 상징적 언어를 소통수단으로 타인과 관계 맺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가진 경계선 수준에서 기능하는 내담자이다. 이들 내담자는 지지적 심리치료로 치료받아야 하며 종종 일생 동안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만남의 빈도는 점차 감소할 수 있다. 분열성 성격은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치료 시간에서 만성적으로 공허한 질적 특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들 내담자에게는 정서적 소산의 방어적 기능에 대한 체계적 해석과 잠재되어 있고 부정적이고 종종 솔직히 편집적인 전이 성향의 방어적 기능에 대한 체계적 해석이 중요하다. 정서적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짧은 기간이 대부분의 경계성 성격 구조 내담자의 치료 시간 중에 나타나는데, 이때에는 앞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기법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분열되고 파편화된 내용, 행동 및 정동을 감소시키고 심리치료자와의 인간적 상호작용이라는 통합된 단위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치료자가 완전히 혼란스러운 자료의 조합처럼 보이는 것을 구분해낼 수 없다면 이러한 혼란이 1. 내담자의 특정 방어 기제, 2. 역전이 반응, 3. 치료자를 혼란시키려는 내담자의 무의식적 노력 중 어떤 원인으로부터 기인된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담자와 함께 이런 치료 상황을 개방적으로 탐색해 봄으로써 그 해결의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근데 너무 그냥 교과서적으로 쓴 것 같아요. 많은 내담자들, 특히 경제선생님 내담자들은 경우에 따라서 많은 혼란을 줘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대부분 많은 부분에 분열 방어 기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꼭 분열적 성격이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자기의 상과 대상의 상들이 다 통합되지 않고 분열되어 있는 이런 자기의 이미지 자체도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로 분열되어 있고, 그리고 대상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의 이미지가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분들은 억압이라는 기제보다는 해리 혹은 분열이라는 방어 기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격이 통합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아주 대상과의 관계에서 아주 좋은 기분, 좋은 정서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 다음 세션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스테이블한 전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 관계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움을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요. 이분들하고 있으면 이분들 얘기가 두서가 맞지 않고 한 달 전하고 어제 한 얘기가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어떨 때는 몇 년을 같이 치료를 했는데도 전혀 과거에 하지 않은 얘기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힘드는데, 처음에는 그 혼란에서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게 임상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겪게 되는 아마 경험일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내담자를 만나면서 처음 어떻게든 내 나름대로 이 사람의 인생 과정을 다 엮어보려고 내가 이 사람의 이력서를 써보기도 하고 별일을 다 해보는데 결국 그게 잘 안 돼요. 해도 결국 또 엉뚱한 얘기들이 튀어나오고 내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해서 통합적으로 이해가 하지 못하는데, 궁극적으로 보니까 이분의 내면 상태가, 이분의 내면 세계가 통합되어 있지 않고 해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 스스로가 통합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어제의 상태와 오늘의 상태, 내일의 상태가 같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분의 혼란스러운 상태가 역전으로 오기 때문에 상담자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혼란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그걸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 컨테인하면서 왜 이분은 이 혼란스러움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컨테인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내담자가 굉장히 많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굉장히 큰 혼란을 주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이걸 칸버그처럼 이걸 다 분석해 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정서적으로 컨테인하면서 이분이 스스로 그 혼란스러움을 언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4. 편집적 통제와 유보. 어떤 경계선 수준의 편집성 내담자는 지도자에 대한 편집적 환상을 나타내는 데는 표현의 일부로서 자료에 대해 의식적으로 알리지 않음을 인정한다. 예를 들면 어떤 내담자는 수주 동안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치료 초기에 명백한 편집적 사고가 우세해질 때마다
치료자는 내담자가 경계선 장애인지 아니면 편집성 정신병인지를 주의 깊게 평가해야 한다. 정신병적 편집증 내담자는 전이 정신병이 발달하게 되면 심각한 공격적 행동화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치료자가 초기에 주의 깊은 감별 진단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정신병 내담자를 치료할 때 예상되는 모든 결과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집중적 심리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때로 경계선 수준의 편집성 내담자의 초기 치료에서 이러한 진단적 질문이 명료화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황을 좀 더 평가하기 위한 단기 입원과 함께 심리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초기의 단기 입원이 갖는 장기적 이익은 그 입원과 관련된 내담자의 일상생활에서의 불안과 전이 왜곡 및 다른 복잡한 문제의 증가를 보상해준다. 어떤 경우이든 심리치료자는 내담자가 치료 상황을 병리적인 방식으로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심리치료자의 중립성뿐만 아니라 단순한 인간적 수준에서 치료자의 가용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때로 불가능한 조건에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아예 내담자를 치료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투사적 동일시는 편집성 내담자에게 우세한 방어 기제이다. 객관적으로 치료자가 내담자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때만 암묵적 가학적 통제를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또 어떤 편집증적인 분들이 어떤 정신적 수준에 있는 분, 경계선적 레벨에 있는 분들을 여기서 구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컨버그 입장은 뭔가 초기 치료에서 진단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잘 평가하기 위한 단기 입원과 함께 심리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컨버그 입장은 병원 입원을 전제로 한 여러 기법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상담에서는 이 기법을 쓸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 편집적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장기적으로 이분들을 도울 상황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입원시킬 수 있는 이런 백그라운드가 아닌데 편집적인 부분을 바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분들의 편집적인 성향이 더 깊어져 버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해석적인 접근이 갖는 어떤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 입원을 전제로 하지 않은 치료인 경우에 내담자에게 어떤 접근까지가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지나치게 이분들에게 자극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특히 자극을 주는 것은 해석적인 접근이 주는 영향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자극의 양이 커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항의 정도가 치료 파괴적인 저항으로 갈 정도 같은 그런 인터벤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분을 잘 일깨워주고 싶다고 하지만 이분이 저항이 심할 것을 알면서 그 기법을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정신분석 쪽에서 왜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해석을 할 수준 입장만 되면 해석을 사용 안 하는데, 아직은 해석을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취약한 정서를 가진 분들을 대할 때는 우리가 이분들을 컨테인하면서 이분들의 정서를 컨테인하고 이분들의 투사의 동일시를 우리가 수용해 줘야 돼요. 투사의 동일시를 방어한다고 투사의 동일시를 해석하는 이런 상황 가지고 이분들을 도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특수하게 병원 상황에서 메디컬한 치료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컨버그 얘기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담 세팅에서는 컨버그 얘기를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우리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5. 때이른 심한 행동화. 경계선 내담자의 행동화 가능성은 심리치료가 시작된 후에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치료 상황에 대한 충분한 구조화를 어떻게 제공하는가이다. 이것은 치료자가 행동화의 범위를 충분히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어려워질 수 있다.
행동화 범위가 시간 중인 내담자 행동을 통해 단지 약간의 기미를 알 수 있을 뿐일 경우도 있다. 치료 실제에서는 치료 상황 밖에 심각한 정서적 혼란을 나타내는 치료 시간 속의 사소한 지표들을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지표가 처음 나타날 때 치료자는 언뜻 보아서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내담자와 함께 충분히 탐색해야 한다. 치료자의 직관, 비슷한 성격 문제를 가진 다른 내담자를 치료한 경험, 그리고 치료 시간 밖에서 일어난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관심의 개방적 표현은 그 시간의 내용으로부터 해리되었던 자료를 전이속으로 다시 가져오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단서는 성격적 방어인데, 이것은 치료 시간의 첫 몇 분 동안 반복해서 나타나며 일관된 치료 작업에도 불구하고 수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한 내담자가 매 시간을 시작할 때마다 다시 침묵하였다. 그러고는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와는 직접 관련되지 않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은 그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치료자가 추측해야 하고 추측이 맞는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다. 이 미묘한 행동 패턴은 그것을 해석하려는 치료자의 반복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결국 이 행동은 이전에 파악되지 않았던 일반화된 행동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은 내담자가 치료받을 문제로 언급하지 않았던 습관적 행동 패턴의 하나로 드러났다. 이 패턴은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났는데, 그 경우 그녀는 고집스러운 침묵으로 철수해버리곤 하였다. 그녀는 이러한 유리한 위치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그리고 그들만이 직관을 가지고 그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독점적 관심을 받고자 하였다. 이 행동으로 인해 내담자의 주위에는 선의를 가진 여러 친지 및 친구가 모여들었다. 이들은 그녀의 질문에 기꺼이 대답하고자 하였고 모든 종류의 화제에 관해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반적 초열함을 잃지 않고서 종종 신비한 미소를 띤 채 그녀가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을 그들에게서 빼내곤 하였다. 치료 중 이 행동이 심해진 것은 이 행동의 전이저항으로서의 기능을 반영하였다. 치료 시간 밖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전능적 통제의 행동화를 해석함으로써 이 성격 방어를 치료 시간으로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 치료에서 그것을 좀 더 충분히 훈습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러한 문제가 치료 초기에만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치료자가 미묘한 성격 방어를 진단하기에는 치료의 초기 단계가 더 용이하다. 치료자가 그러한 방어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진다. 초기 단계에서 치료자가 내담자를 충분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자는 내담자의 모든 외적 상호작용에 일관된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후에 파괴적이고 통제하기 어려운 행동화를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 심리치료에 대한 사전정보 및 심리치료 용어의 오용. 경계선 내담자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치료적 조정을 필요로 하고 전이 행동화로 인해 치료가 어려워지거나 치료자를 바꾸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치료자는 종종 이전에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내담자를 만나게 된다. 치료의 초기 단계에서 다른 치료자와의 이전 치료 경험에 대해서 주의 깊게 탐색하는 것은 이전에 조기 중단을 유발했던 상황의 반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경계선 내담자의 경우 이전 심리치료자의 부분적 측면과의 원시적이고 왜곡된 동일시가 이전 치료자를 진실하지 않고 자기적이라고 공격하는 자료 속에 반영될 수 있다. 자신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내담자의 기술은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 있다. 종종 경계선 내담자는 자기 정동의 정확한 본질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 그들은 자기 정동을 이전의 심리치료자에게서 들었던 것에 따라 명명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담자가 느끼는 것과 그 느낌을 말하는 방식의 진실성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 심리치료에 대한 사전 정보, 심리치료 용어의 오용, 이런 것들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계선적 내담자의 경우에는 어떤 치료의 세팅 속에서 오랜 치료를 진행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치료자를 바꾸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죠. 그러면 그 이전 치료 관계에서 만났던 대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이분들의 얘기가 옳고 그르다고 이렇게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이분들은 정서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거 그냥 얘기할 뿐이니까 그 정서를 그냥 수용해야지, 그 정서가 옳은 정서고 바르지 않은 정서고 이렇게 평가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 컴버그 입장은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 있다라고 그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다 아니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떤 컴버그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여요. 보통 정서인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은 그 말이 사실이건 아니건 그 정서 자체를 그냥 존중하고 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치료의 라인들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7. 분리 반응의 질적 특성. 치료자와의 분리에 대한 내담자 반응은 중요한 진단적, 예후적 및 치료적 함의를 가진다. 주말, 휴일, 질환, 휴가 등과 연결된 분리는 이러한 분리에 대한 내담자의 우세한 반응 수준을 활성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여러 가지 유형의 분리 반응을 내재화된 대상관계에 가장 심각한 왜곡으로부터 최소한의 왜곡에까지 이르는 하나의 연속선 위에 배열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반응은 내담자가 치료자와의 분리에 대해 전혀 어떤 정서 반응도 실제로 경험할 수 없지만 다른 내담자의 정서 반응을 모방해서 그것을 다양한 행동화에 대한 합리화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대체로 강한 반사회적 특징을 가진 자기계성 내담자이다. 이 연속선에서 다음에 오는 것은 치료자와의 분리에 대해 어떤 정서 반응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개방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자기계성 성격 구조를 가진 대부분의 내담자가 보이는 특징이다. 경계선 수준에서 기능하는 몇몇 자기계성 내담자에게서 특히 평가절하적으로 강한 분노를 보이는 유형은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함의를 가질 수 있지만 만일 일정 기간 동안 혼습된다면 실제로는 오히려 치료자와의 강한 정서적 관계 능력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 덜 심각한 함의를 갖는 것은 많은 경계선 내담자가 치료자와의 긴 분리에서 경험하는 강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분리 불안이다. 이것은 유아성 성격의 내담자가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반응 유형이다. 이 경우 치료자와의 분리에 대한 두려움은 병리적 의존성 요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치료자와의 분리로 인한 좌절이 불러일으키는 분노 때문에 내재화된 치료자 상이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반영한다. 이와 같은 분리 불안의 무의식적 함의에 대한 해석은 초기 단계부터 계속해서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연속선의 다음에 위치하는 것은 병리적으로 강한 애도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것은 내재화된 대상관계가 좀 더 잘 통합되어 있고 예후도 일반적으로 더 좋은 경계선 내담자의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치료자와의 분리에 대한 정상적인 애도 반응을 체험해낼 수 있는 능력은 경계선 내담자에 대한 진전된 치료 단계의 특징이자 일반적으로 덜 심각한 성격 장애 형태를 가진 내담자의 특징이다. 내담자가 긴 분리를 견뎌내기 어려울 경우 치료가 조기 중단될 위험이 있으며 분리 반응에 전이 및 대상관계의 질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함의되어 있기 때문에 내담자의 분리 반응에 대한 주의 깊은 탐색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어떤 면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치료 과정 중에 주말이 끼거나 휴일이 있거나 어떤 장기적인 질환이 있거나 휴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일정 기간 치료가 늦추어지거나 중단되는 이런 경우에 환자들이 보이는 반응과 각각 다양하죠. 그래서 어떤 자기애증 성격 장애자하고 다르고 또 경계선 내담자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받은 분인가에 각각 다른데 정상적인 애도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정도 문제가 각각 다르죠. 그래서 일관적으로 이렇게 분류해내는 노력이 경우에 따라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구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 정서가 있을 때 끊임없이 분리불안을 해석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방식이 컴버깅이 있는데 그 해석적인 접근 자체가 어쩌면 이분은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석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려고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어떤 환자의 어떤 이 분리불안을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해석 자체가 일반적인 전체적인 해석이 아니고 이 정서의 안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전위 해석 정도, here and now의 해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분리불안에 대한 대응은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정신분석 입장에서는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이닝이나 미러잉 방식으로 정서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리불안을 겪는 다양한 입장에 있는 환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이 컴버그의 방식과 현대 정신분석의 방법이 근원적으로 해석적인 방법을 주로 쓰느냐,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8. 병원 스태프와 심리치료자와의 관계. 경계선 내담자의 치료가 치료의 초기 혹은 후기 단계 동안 입원과 결합하여 이루어진다면 심리치료자는 병원관리팀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비밀보장, 전이에서 분열을 보일 위험, 그리고 병원 치료와 심리치료의 일반적 협조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필자는 경험을 통해 치료자가 내담자의 병원 내 상호작용에 관한 전체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고 내담자에게도 이것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심리치료자는 내담자의 병원 내 상호작용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내담자 자신과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을 그의 전이 분석에 통합할 수 있다. 동시에 심리치료자는 내담자가 자신에게 제공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지킬 것이며 단지 치료자가 병원팀과 함께 조사해야 하는 특정 문제만 예외로 한다는 점을 내담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내담자에게 구체적으로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해 치료자가 어떤 정보를 병원팀과 공유할 수 있도록 내담자가 구체적인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비밀 보장은 지켜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내담자나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비밀 보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것임을 내담자에게 분명히 알린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병원팀에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정보의 본질에 대해 먼저 내담자와 나눌 것이다. 이 접근의 일반적 함의는 심리치료 중에 입원이 필요해서 입원을 시켰다면 이것을 포함하는 전체 치료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에서 이것은 분열 기조로 인해 전이 일부가 병원 치료팀에 표현되는 것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외래로 치료받는 내담자의 경우 가족의 압력과 같은 사회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내담자와 관련된 친지나 다른 사람이 심리치료자와 직접 접촉하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 기관이나 심리 측정 사회 사업가에게 요청하여 그간 발전되어 온 전체 치료 상황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심리치료자가 내담자의 외부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수 있는 구조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심리치료자는 가족을 만나는 사회사업가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사업가와 공유할 정보에 대해 심리치료자는 내담자와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 필자 요지는 어떤 정보를 치료팀의 다른 멤버와 공유하는 것의 위험이나 복잡한 문제보다 치료 상황에서 감독받지 않은 행동화와 분열의 위험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때로 그러한 복합적인 치료적 조정은 치료가 지지적 접근으로 변화하는 만큼 치료자의 중립성을 방해할 수 있다. 다른 경우 그러한 복합적인 조정은 치료자가 내담자 생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참기 어려워서 역전의 반응을 완화시켜주는데 간단히 말하면 치료자의 중립성을 보호해줄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한 각각의 의사결정에 너무 많은 변인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일반화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이다. 결론적으로 초기 치료 단계의 필요 조건과 조정에서 경계선 내담자에 대한 치료 방향 및 기법의 중요한 측면을 표현했다. 초기 치료 단계의 전체 목적은 양호한 환경에서 장기 심리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환경에는 내담자 장애의 잠재적으로 파괴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결과로부터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내담자에게 필요한 해석 초점에서 벗어난 지지적 모델을 강요받는 것으로부터 치료자와 심리치료적 방향의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다. 이러한 전체 맥락에서 심리치료자는 내담자 행동에 대한 해석, 그의 주관적 경험, 그의 현재 어려움이 갖는 전위적 함의에 대한 해석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은 내담자와 치료자 사이에서 하고 있고 심화되고 있는 진정한 인간 경험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 병원에서는 어떤 병원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병원 여러 스텝과 심리치료와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슈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은 여기서 컴버그의 지금까지 그 입장이 종합적으로 정리되는 거죠. 이분은 혼자 치료한다기보다 병원 스태프와의 연합을 통해서 어떤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 속에서 내담자를 안전한 상황에 두면서 그리고 해석을 해서 해석을 할 때 생겨날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외부 구조와 함께 외부 구조와의 도움을 받으면서 치료를 하겠다 하는 이런 치료를 한다 하는 이런 컴버그 나름대로의 어떤 치료 방약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외부인들과의 관계에서 병원 치료팀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일정한 부분에서 정보가 공유되는 부분이 있지만 비밀스러운 부분,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오고 가는 얘기 중에 내담자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함부로 다른 분에게 나눠서는 안 된다는 이 내재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이분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아무리 같은 병원 스텝이지만 내담자의 충분한 동의가 없는 것들은 함부로 함부로 나눌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일반적인 비밀 보장 의무는 우리가 계속 유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계선 성격 구조를 가지신 분을 처음 만날 때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컴버그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견해를 쭉 설명해 줬어요. 근데 이 컴버그 견해와 컴버그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해석적인 접근의 방향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는 현대정신분석 라인 쪽에서의 치료를 더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바라보는 것과는 컴버그가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한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옳다 그르다가 문제가 아니고 치료의 접근 방법이 서로 다르다. 현대정신분석과 컴버그의 어떤 컴버그가 자기의 치료 기법을 트랜스퍼런스 포커스 사이코테라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전위 중심의 정신분석적 심리치료라는 이름으로 수정된 정신분석 치료를 이분이 하나의 모델리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과 스파틴스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어떤 현대 정신분석의 이론이 있는데 이 상당 부분에서 근접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접근 방법에서 근원적으로 큰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여름방학 때 ICP 서울에 있는 ICP에서 현대정신분석의 인터벤션 티어리를 전에 제가 한 학기 가르쳤는데 두 번째 학기를 가르쳐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여름 학기에 제가 거기서 그 강의를 한번 할 생각인데 나중에 우리도 현대정신분석을 다시 한번 우리 ICC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컴버그까지 우리가 한번 다른 견해들, 대상관계 이론이나 이런 쪽의 얘기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아마 현대정신분석을 우리가 한 학기 전에 과거에 했을 텐데 조금 더 다시 한번 현대정신분석을 공부하는 시간을 또 한번 다음에 마련해 볼 생각이에요. 우선 오늘 이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오늘 우리가 바라본 부분은 첫 번째가 내담자가 임상자료를 잘 드러내지 않고 의식적으로 유보하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분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한 얘기가 자기가 받은 모든 인간적인 도움에 대해서 지속적인 평가절하를 하는데 내담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얘기를 했었고 세 번째는 치료적 상호관계에서 만성화된 무의미함 이분들의 어떤 이분들이 주는 어떤 혼란스러움이나 어떤 의미 없음 이런 강한 엽전이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어쩌면 이 엽전이는 내담자의 전이하고 맞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혼란함과 무의미한 이런 정서들이 만연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상담자는 어떻게 내담자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네 번째는 편집적 통제와 유보 어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편집적인 부분들 그 편집적인 상황에서 편집적인 통제를 하려고 하는 이 내담자들을 상담자는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을
컨테인하면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개입을 통해서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심한 행동화가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심리치료에 대한 과거의 어떤 경험들 상담에서 과거 치료자의 관계에서 느꼈던 정서나 생각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이 아닌 것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상담자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얘기. 그리고 분리반응이라고 하는 게 세퍼레이션 앵사이티를 느끼는 이 환자들 각각 상황에 따라서 심하게 분리불안을 느끼는 환자, 어떤 경우에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분리불안으로 오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 이런 분리불안을 느끼는 환자 분리불안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컨버가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어쩌면 치료자를 돕는 환경으로서의 상담자와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특히 컨버그는 병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스태프과 심리치료자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었어요. 이 얘기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여러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는 어떤 중요한 자료들이긴 해요. 그렇지만 컨버그가 설명하고 있는 컨버그가 주장하는 바를 우리가 그대로 따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우리가 보는 내담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치료의 모델리티가 컨버그의 입장과 또 어떻게 만약에 자아심리학자라고 한다면 자아심리학자들 또는 대상관계 이론가들 현대정신분석가 나름대로 치료의 모델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꼭 컨버그가 지금 주장하는 대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컨버그 나름의 주장이에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특히 지금 임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나는 어떻게 대해 왔는가, 많은 내담자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얘기가 지금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꼭 그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항상 의뢰하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런 이슈들을 의식함으로써 매번 새로운 환자를 만났을 때 내가 너무 고식적으로 그냥 내가 하던 방식으로만 한다는 것보다는 내담자의 상황을 조금 더 객관화해서 볼 수 있고, 이분들 정서적으로 충분히 소화하지만 또 객관적으로 여러 기준을 가지고 좀 바라볼 수 있는, 조금 더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갖는데 이 컨버그 얘기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오늘 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느끼는 걸 조금 나누죠. 우선 우리 인사 좀 나눠야 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은숙님과 정은옥님은 아마 처음 서로 대하시죠? 네, 저는 지금 전라남도 순천에서 살고 있고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집은 대전이고요. 상담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분석, 현대 정신분석에 대해서 공부한 진짜 얼마 안 된 새내기인데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 있는 유경무 목사라고 합니다. 목회도 하고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에서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사실 많은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또 정은옥님 이렇게 참여하시니까 우리가 또 새로 우리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도 더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신과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아주 원초적인 레벨에서 트라우마를 겪었던 이런 내담자를 종종 만나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경험한 그 느낌은 이분들은
언어적인 이해, 어떤 공감과 이해와 좋은 말로 이게 치유가 안 되는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임상을 하면서 몸으로 경험한 많은 환자들을 떠나보내고 드롭시키고 실패한 결과 언어가 발달하기 이전 프리웨디파란 지점의 환자들은 언어적인 피드백으로 절대 치유 안 된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이러면 어쩌냐 저러면 어쩌냐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좀 기다리고 시간을 갖고 스스로 직면할 때까지 우린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면 더 부작용이 커지는 것 같고 그런 경험을 했다고 네 어제 그 경험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네, 이은승님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게 컨버그가 이걸 조목조목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하는 것들이 잘 통하지 않는 것을 잘 이해하시죠. 그게 너무 그러니까 이론적인 얘기예요. 실제 임상에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들을 마치 무슨 법조문을 다루듯이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무슨 행동 방향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조금 미스리딩하다고 보여요. 현실 치료 상황에서는 그처럼 일어나지를 않는 일들인데 마치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분류해서 이 사람들은 이런 방식이면 된다고 하는 거가 좀 거부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근데 교과서를 쓰다 보면 불가피한 부분이니까 읽는 사람이 잘 소화를 해야 돼요. 이분들도 뭘 쓰긴 써야 되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따라갔다가 내담자들한테 아주 된통 혼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 정은홍 님도 치료 세팅 속에서 많은 분들을 보고 계실 텐데 오늘 우리 하는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러니까 저도 내담자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실제 어떤 뭐 거짓말, 평가절하, 침묵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렇죠. 복합적으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이 이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쪼개가지고 몇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게 한 덩어리지. 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어떤 형태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하고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제가 느꼈던 것 중에도 사실은 처음에 상담 초반에 진짜 빨리 해결해 주고 싶고 빨리 도움 주고 싶고 문제 해결에 이제 급급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시도했던 것들이 오히려 사실 제가 더 빨리 소진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상담자 행동화가 일어나 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상담자가 네. 잊어버리죠. 당장에. 네, 그렇게 되기도 하고 내담자들은 사실은 거짓말도 더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거짓말을 많이 했던 내담자들은 자기 평가절하를 하는 아이들이 더 그럴수록 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앞서서 이윤숙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런 경계선 성격으로 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제일 좋았던 거는 그냥 같이 기다리면서 조금 따라가 주기. 이게 조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거짓말했다라는 아이들이 이거 거짓말인 거 알면서 왜 계속 그냥 제 말을 믿어주려고 하세요? 이렇게 어느 순간에 얘기를 하면은 거짓말인 거는 알고 있는데도 믿어주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거짓말하는 빈도나 이런 게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경험도 해봤거든요. 아주 귀중한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는 대로 그대로 수용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계속 비난받거나 평가받으면서 계속 내쳐졌던 그 아이들이 실제로 내가 하는 대로 그 상황 안에서는 그래도 믿어주고 따라가 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게 산 넘어 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멈춰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체에 수용이 되는 경험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점점 수용받은 경험에 의해서 낮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때로 침묵이 어렵기는 한 것 같긴 한데, 이 침묵 속에서 아이들이 실제 본인의 감정이라든가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드러내기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확실히 정말 얼마나 유대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가 중요했고, 본인들을 밀어내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주고 있다라는 게 그 자체만으로도 수용을 받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네, 우리 정은옥 선생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현대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이런 분들 치료 초기 단계에서는 자기애적 전이, 그러니까 나르시스틱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애적 전이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내담자와 상담자가 한 몸이 되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분리 개별화가 되기 전에 어머니와 아이하고 관계 일어나는 그 상황들이, 그러니까 자기애적 전이 대상이 된다는 건 우리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우리를 그냥 자기의 분신으로 이용하거나 자기의 몸의 일부로 생각, 나를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자기가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 거죠. 어쩌면 그 밥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 문제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찾는 어떤 면에서는 브레스트죠. 우리가 이분들이 필요하면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할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아요. 이분들은 우선 자기가 힘드니까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살아나야 돼요. 근데 기꺼이 그 대상이 되어준다고 하는 게 자기애적 전이 대상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생의 경험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충분하게 자기를 수용해 주었던 어머니를 가지지 못하는 한이에요. 이분들은 끝까지.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 대상들을 만나면서 남자가 여자가 할 것 없이 정서적인 기본적으로 어머니 대상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대상을 계속 찾는데 대상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잘해주고 싶어 해요. 이분들이 따뜻하게 다가오니까. 그런데 이분들 아까 얘기대로 자기애적 전이가 일어나 버리면 대상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이 대상이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견디지 못하는 게 결국 이 아이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버림받은 경험들, 계속해서 어벤던 당한 경험들, 이분들은 계속 축적해 나가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은 다 나를 버리는 사람들이야 라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상담에 와서도 나한테 계속하고 있는 게 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정말 당신이라고 안 버릴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그 정서를 가지고 모란 짓을 계속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버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 사람을 떼어내지 않고 컨테인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대상을 만나야 이 사람들은 살아나요. 온갖 도전을 하면서 우리가 버리지 않을 수 없도록 끌고 가버리는데, 그래도 이걸 내가 힘들지만 컨테인하는 상담자를 만나면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새로운 정서적인 경험을 한다. 자기가 버림받을 짓을 하는데 버리지 않는 대상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안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새로운 정서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분들이 내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체험들을 지금 정은옥 선생님이나 이은수 선생님들이 인내롭게 지금 잘 가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요. 상담자가 이 정서를 컨테인하지 못하면 엄청난 공격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참아내지 못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게 역전이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내담자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고 내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담자와 관계에서 내가 느끼는 정서가 너무 파괴적이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행동하는, 내가 이걸 수습하지 못하면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담자를 우리 쪽에서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형식적으로는 내가 버리는 양상이 아니고 내담자가 스스로 떠나는 형식을 취하지만 사실은 심리 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버리는 케이스들이 많은 거죠.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가가 쉽지 않은 트레이닝이죠. 이게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돌보는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행동하지 않고 이분들의 정서를 수용하면서 이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힘들을 통해서 스스로 치유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우리의 수련 과정이죠. 그 전에는 제가 컴버거 책 처음에 배울 때는 그냥 뭐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막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구나 하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할까 하고 따라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따라가지지 않고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 컴버거가 하는 말을 이렇게 보면은 해석하거나 해석을 하다가 안 되면 입원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데 안 되면 입원시킨다. 그럼 혼자서 못하면 병원의 스태프와 같이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컴버거가 역전일을 못 견디는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어쩌면 지금 강 목사님의 지금 또 통찰이 굉장히 파워풀한 통찰이에요. 피해 나가는데 사실은 이게 이 컴버거처럼 피할 길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당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누군가가 당해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또 이 책을 쭉 보다 보니까 또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은 이 경계선 성격 구조가 치료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데 아까 이호 선생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견뎌나가고 그냥 같이 가는 거다.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치료를 하려고 덤비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냥 수용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뜯어고치려고 한다거나 뭔가를 이게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그거는 궁여지책이 되고 안 써도 되는 약을 갖다 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내담자한테 배운 거예요. 그렇죠. 제가 뭔 짓을 하면 그분이 꽥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갖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구나. 네.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분들 자기 알아서 이제 하기 시작. 알아서 합니다. 요새는 제 말을 갖다 곱씹으면서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5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융으로 얘기하면은 원형의 상으로 한다면 원형이 문제가 아니라 상의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상을 처음에 가졌던 상을 왜곡시켜서 나타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청개구리가 되었는데 왜 그 사람은 청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느냐를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되는데 바로 그거죠. 청개구리가 안 되도록 하려고 하니까 결국 이 사람들하고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이제 그렇게 봐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이 상을 왜곡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왜곡시키지 않으면 자기 소망을 이룰 수 없다라는 어쩌면은 그 절망감이 내포돼 있지 않을까. 근데 견딜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리고 아까 거짓말 얘기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거짓말이라고 어린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그 매질하다가 큰 사고가 나요. 애들도 거짓말할 때는 거짓말을 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 상황에 갔는지 그 얘기를 먼저 들어주고 그러면 거짓말한 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고칠 수가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게 됐는가를 따져보지 않고 너 나쁜 짓 했지 손들어 라고 하게 되면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프리핸드폰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경계선 내담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의 거짓말을 항상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이런 해석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그걸 견뎌낼 수 있겠네. 우리 집 애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거짓말을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거짓말하니까 얘가 왜 좀 거짓말하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얘가 거짓말하는 것은 나 때문이다. 그렇죠. 부모 때문이다 해가지고 그 아이가 거짓말하는 일에 보면은 거짓말이 아니고 자기가 이야기해도 자기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이 내포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번째는 아이한테 그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켜주고 또 원하는 걸 말했을 때에 원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으면은 들어주고 하는 거를 계속 반복하니까 어느 땐가 저절로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게 맞구나 어른들이 반성을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어떤 통찰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은 이분들이 즐겨서 거짓말을 한다기보다 정서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움이나 아니면 자기가 얻어야 될 최소한의 것을 얻는데 다른 방략이 없어서
그러니까 the last resort라고 할까요? 마지막 수단으로 거짓말을 하게 됐다고 한다면 이 거짓말을 하게 된 그 처지가 참으로 딱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 딱한 처지를 누군가가 이해해서 너 요즘 많이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일이니? 라고 먼저 접근해주면 좋은데 너 지금 거짓말하면 분명하지? 변명할 수 있어? 라고 벌써부터 접근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컴버그의 그 거짓말에 대한 해석이 저는 좀 위험한데 하는 느낌을 좀 굉장히 받았습니다. 위험하죠. 예. 저도 이제 그 목사님하고 우리 그 임상 경험하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 컴버그의 입장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내담자를 대하는 그런 입장들이 이제 극명하게 구분이 되는 게 이렇게 보여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렇게 참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내담자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해 주는 그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면서도 참 이렇게 귀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뭐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이제 그 상황을 또 이해해 줘야 하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듣고 이해해 주고 이렇게 담아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목사님 고마워요. 근데 저는 이제 정신분석이나 라이프 코칭이나 무슨 우리 얘기하는 상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느끼는 거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요. 결국 인격적인 문제란 얘기예요. 우리가 귀한 인격을 치료자가 가져야만 되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심성으로 도저히 난 저 사람을 비난할 수 없는 이런 마음가짐이 우선 있어야 되는 거죠. 저지먼탈하게 가진 나의 날카로운 어떤 그런 내 성향을 내가 죽이지 못하고 계속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런 포지션을 우리가 계속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이것이 내가 기술적으로 이걸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담자의 무의식이 그걸 픽업하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가 순화돼야 된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말 이분들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치료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테크니컬하게 이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도움이 된다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을 이해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가능할 거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정은홍님이나 이은숙님들이 참 이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잘 해내고 있는 게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죠. 교수님 말씀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환자가 나를 보고 깨달아가는 거니까 그것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강아지를 이렇게 좀 보면 말이죠. 이 주인이 제대로 그러니까는 일관성 있게 모든 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따라줘요. 안 따라주죠. 네. 근데 그 사람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초지 일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대로 그 어떤 흔들림 없이 어떤 뭘 보여줄 때 그것이 내담자가 따라와서 배워가면서 자기가 깨달아가면서 성숙해가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저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조금 주위에 있는 분들 이렇게 애들 문제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있건데 이거 모든 것이 나한테서도 많이 문제가 비롯됐는데 그것을 내가 고쳐가야지 내가 낫는다 생각하는데 그게 엄청 불가능한 것 같이 그런 도전을 느껴요. 그런데 굉장히
좌절스럽긴 하지만 그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대상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또 우리가 나를 바꿔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데 이거 자체가 어떤 고정된 생각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 고착된 관념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어느 것도 영원히 내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도 아니고 저분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내담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내담자 안에 힐링 파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이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왜 평가적이고 내담자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계속 우리가 밀어붙이는 형식의 임상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저분 안에 자기를 치유해낼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한 결국 저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뭘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초조하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뭘 만들어서 주겠다고 하는 입장이 되니까 나는 굉장히 힘을 쓰는데 사실은 어떤 내담자도 우리가 준 것을 그대로 가져서 건강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시장에서 생선을 사다가 매일 주기 시작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이분을 도울 수 없다는 거죠. 일정 기간 우리가 메인테인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분이 건강하게 살아낼 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의존성만 강화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분들 안에 있는 어떤 환경의 도움, 이 가장 중요한 환경을 상담자의 도움을 통해서 이분 안에 있는 성장 가능성이 그리고 희유 가능성이 발휘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스스로가 치료에 어느 정도 치료를 결국 그 사람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이 치료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분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분을 얼마나 잘 존중하면서 가느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아까 역전이 반영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인격적인 어떤 수양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교수님이. 예,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그분 그런 말에 굉장히 화가 나지. 오히려 그렇게 좀 자기 과시하고 이런데 내 속에 있는 뭔가가 좀 부딪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고, 두 번째는 굉장히 인격적인 수양이 굉장히 내가 멀었구나. 굉장히 그분을 담아줄 만한 그런 지금 상태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만약에 치료적인 세팅이라면 그 속에 굉장히 제가 좀 굉장히 기분 나쁜 거를 제가 숨기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그냥 수업을 들었어요, 제가. 네, 그래요. 근데 너무 자아비판 하지 마시고, 근데 좋은 통찰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느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역전이들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가감 없이 그 정서를 느끼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그걸 디펜드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화가 일어나 버리. 만약에 이걸 우리가 억압해 버리거나 해리시켜 버리면 내 마음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데 행동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을 공격해 버릴 수 있다는 얘기,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심리적으로 이걸 프로세스하니까 행동가 안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무의식에 있는 것을 의식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아무튼 오늘 수업도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 주에 뵙죠.